안녕하세요. 9장 주제는 국제와 가치들이고, 저는 국제보건의 도덕적 이론 틀에 대해 발표할 고신대학교 본과 3학년 김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할 수 있고, 점으로는 점진적 개혁을 고무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면 편견과 미신에 대항한 강한 무기이며, 적을 이름으로 우리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절차를 이 문구는 한 정치 철학자가 한 말인데 개혁을 고무한다는 공리주의의 정신이 반면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 또는 효용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 질과 양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가 국제보건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행복을 최대화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의료 관리와 지출을 더욱 평등하게 분배해서 많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 속에 완전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를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과 개발 담론에서 공리주의를 활용한 철학자로 피터가 있습니다. 피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법과 쉼터, 의료 관리의 결여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을 막다. 만약 비슷한 중요성을 갖는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당신은 원조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과 쉼터, 그 의료 관리의 결여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원조기관에 기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싱어의 주장은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장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미루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공리주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의의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선을 제공하고자 하며 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리주의는 자원 부족을 가정한 다음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국제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으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보다 단기 개입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비용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입니다. 세계시민주의란 사람이면 누구나 정치적 소속에 상관없이 단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 철학자로는 롤스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롤스의 제자였던 포기입니다. 포기는 롤스식 정치적 자유주의의 의무를 국제보건 담론으로 연결시킨 인물입니다. 포기의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를 이해하려면 롤스의 사상에 대한 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 여기에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 서면 앞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을 모른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가난한 사람일지 부유한 사람일지, 여성일지 남성일지, 장애가 있을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다음의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향하는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기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의무를 국제보건 담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후기는 국제질서가 앞의 두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당대의 지배적인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부유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후기가 든 대표적 사례는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협정입니다. 국제무역협정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통상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자국 농부들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서구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농업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국제적 자원특권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적 자원특권은 독재 정권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제적 시스템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지배자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계약을 맺는데 지도자들이 천연 자원이나 대외 원조와 같은 다족적 수단을 지닐 경우 사회적 계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이 해외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출을 국가 전체 그리고 미래의 정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즉 이전 정권이 아무리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정권이 그 부채를 거부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비난과 보복을 당하게 되고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대출받을 권리도 잃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두 사례는 당대의 지배적인 국제 질서가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구조적 폭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기는 같은 국제적 시스템에 참여했다면 누구든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원조와 시스템 개혁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도덕적 이론은 샌과 누스바움이 발전시킨 가능성 접근입니다. 가능성은 번영의 구성 요소이자 개인의 참살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범주입니다. 누스바움은 수명, 신체 건강, 신체적 온전성 등을 비롯한 10가지 근본적인 인간 가능성의 목록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가능성이 박탈된 사회는 개혁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약이 가치 있는 이유는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발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제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빈곤, 차별, 국가의 폭력과 억압, 보건관리와 교육에 대한 접근 박탈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어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선택할 실질적인 자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접근의 장점은 이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서 간과하는 불평등 문제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관점은 부유함이나 1인당 소득과 같은 부의 불평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가능성 접근에서는 기대 수명이나 직업과 같은 완전한 삶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유함은 확실히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다. 이는 단지 다른 것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샌이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인데 가능성 접근의 이러한 입장을 잘 나타냅니다. 비슷한 예로 인권 접근에서는 선거권, 교육받을 권리 등 명목상의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가능성 접근은 선거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같은 실질적인 자유의 행사를 중시합니다. 또한 가능성 접근은 인간의 필요와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총소득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가능성 접근은 다양한 가능성 목록을 충족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성 접근은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좋은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합리주의에서는 행복이나 효용성을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할 경우 선호성이 유연하며 변화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의료 관리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더 나은 보건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기 보고된 유병률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가능성 접근은
훌륭한 보건 관리에 대한 윤곽을 그린 다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능성 접근의 정책적 영향입니다. 가능성 접근은 국가 주도의 배급과 보건 관리 서비스를 늘릴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발생하던 시기에 식량 배급과 보건 서비스가 더욱 공평하게 제공됨으로써 영국의 기대 수명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감소라는 공적 서비스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1948년 영국에서 국민보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셀은 보건관리로 인한 기대 수명 증가의 원인을 성장 매개적 경로와 지원 주도적 경로로 구별합니다. 이 두 경로는 각각 경제 성장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셀은 이 둘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가능성 접근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가능성 접근은 모든 개인이 훌륭한 인간적 삶의 구성 요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적 지식과 관습을 무시하는 등 본질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그 예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여성 할례를 들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이 관습이 신체적 건강을 저해하고 여성의 성적 자유를 부족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지만 할례가 해당 환경에 어떻게 녹아들어 정상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 접근과 인권 접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이론 모두 선거, 보건, 교육 등 도덕적 실천의 근본적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인권 접근이 보건관리와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 촉진, 즉 수단을 중시하는 반면 가능성 접근은 의료관리와 보금자리를 요구하고 신체적 건강의 가능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두 이론이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두 이론 모두 국제보건과 개발 사업에 관여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그 인권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존 로크와 토머스 페인 등의 철학가로부터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때 인권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인권은 부유한 남성들에게 국한된 권리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를 명시한 선언서로는 프랑스 Declaration of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그리고 US Bill of Rights 등이 있고 이는 현재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9세기, 20세기에 의, 식주, 그리고 교육, 건강 등의 개념을 포함한 Social and Economic Rights의 개념이 등장했고 인권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히틀러와 스탈린이 전체주의를 근거로 해서 대량 학살을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나 아렌트 등은 국적이 있는 거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right to have right, 즉 인권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남성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인권의 개념과 달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의 인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범죄 파면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유엔은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발표했고 이는 birthright로서 인권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확인한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Social Economic Rights를 구분하지 않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인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Social Economic Rights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의 인권은 냉전 시대가 시작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Civil Political Rights을 자유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소련은 Social Economic Rights를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로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두 권리가 나뉘게 되었고 미국은 아직도 Social and Economic Rights를 보장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립 때문에 포괄적인 인권의 개념이 정착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실제로 앰네스티 같은 경우에도 시빌 폴리티컬 라이트를 중점으로 활동하였고 15년이 지난 후에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를 똑같은 초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여러 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이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주 그리고 건강에 권리는 주어져야 함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이 위반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고 보상 체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특정 가해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기가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권리를 위반한 사항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경우도 많이 나타났었고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입법 중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화를 통해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견과 법제화의 도덕적 근거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의견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 입법과 권리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인권에 내재한 도덕적 주장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고 실제로 많은 인권 유린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인권 유린이 지역적이면서도 초지역적인 권력의 심층적인 병리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거시적인 사회적 권력들이 인권 유린의 요인이 됨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후부터 앞서 살펴봤던 시빌 폴리티컬 라이트 그리고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 구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 보이는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권리가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적당한 소득이 즉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이 보장이 되어야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시빌 앤 폴리티컬 라이트이 보장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의 측면에서 건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권 선언문 모두 건강 측면의 권리를 시빌 폴리티컬 그리고 소셜 이코노믹 라이트 모두를 포함시킨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이라는 개념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경제력 재분배 등의 폭넓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시행하기 앞서서 과연 건강이란 개념이 인권에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은 건강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평등하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특히 인권 향상에 그래듀얼리스트 접근을 한 쪽에서는 성장이 기반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이 결과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물론 경제 성장이 있어야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접근법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이 사회에서 흔히 무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조명을 받고 있는 비용 대비 효율을 강조한 접근법에서도 결국 소비자가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보다는 부유한 지역에서 보다 잘 적용이 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라이트 베이스드 접근법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계층이 나뉩니다. 즉, 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게 됩니다. 이 접근법의 경우 그래듀얼리스트 어프로치와는 반대로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성장 또한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퍼블티 트랩에 갇힌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투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저해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퍼블티 트랩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건강과 교육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개인만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부를 축적하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트 베이스드 접근법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정 지역의 요구의 정도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입니다. 둘째로는 라이트 베이스드 접근법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인주의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전 총리 리칸유의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리칸유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가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서구 사회의 관점을 거부하고 에이시안 밸류라고 불리는 가치관 하에서 질선 잡힌 사회라는 조건 하에서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마르티아 센 같은 경우 리칸유에 반대하면서 동아시아의 개인들도 서구 사회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어느 사회의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지역의 도덕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글로벌 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데에도 여러 과제가 놓여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과제로는 하나의 일관된 인권운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을 토대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자선단체 등은 앞서 봤던 두 가지 인권 중에서 시빌 폴리티컬 라이트에 기반하여서 활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등의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시오 이코노믹 라이트에 필요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책에서는 먼저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예방 사업을 펼친 TAC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모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약초로 만들어진 약을 보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TAC는 2001년 소송을 정부 상대로 하여서 산모들에 대한 HIV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도 전 사회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선입견과 다르게 가장 빈곤한 지역이야말로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파트너스 인 헬스 그리고 잔미 라산테가 주장했던 해결책이 있는데 이는 인권 중에서도 건강을 보장받아야 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휴먼 라이트에 기반한 건강에 대한 논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시하고 정부와 그 외 단체들이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 교육, 취업,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이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 논리로서 위와 같은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그 외 단체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결국 시빌 소사이티의 책임이라고 이 책에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적 가치와 국제보건에 대해 발표를 맡은 원광대학교 예과 1학년 정은별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희생적 관계, 고통받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돌보는 감수성의 세계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고자 희망하는 시작 단계를 이르는 것을 종교적 가치로 정의를 내렸을 때 종교적 가치는 개인적 독실성과 같은 의미로 기관화된 종교 또는 종교 교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영감의 정신생리학으로 일컬어지는 근본적인 인간 감성은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함과 불평등, 그리고 나날이 이어지는 역경, 빈곤, 외로움 등 이러한 작업에 수반된 실패와 마주했을 때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국제보건의 뿌리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과학과 인도주의적 원조, 이 두 가지 개념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몽시대에서 21세기 초까지 세속적인 철학적, 법적 전통 안에서만 인권 주장을 당당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우주 철학적 주장이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 고조된 세속적 인권 언어로 무장한 국제보건 실무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주관성에서도 종교적 가치는 희미해지지 않았고, 종교적 가치는 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종파를 초월한 의료 원조 기관의 정수였던 적십자의 기호는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스위스 국기에서 바탕과 기호를 반전한 것입니다. 비록 스위스 국기의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에서 오기는 했지만 적십자가 이 디자인을 처음 선택한 것은 그것이 중립국인 스위스를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간호사이자 노예제 폐지론자, 미국 적십자의 설립자인 클라라 바턴의 전기는 세속적이면서 종교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종교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는 했지만 종교적 가치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구성원인 적은 없었지만 삶의 모든 나날이 그곳의 원칙과 어느 정도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 바트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종교적 가치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인도주의 원조와 국제보건에 관여하는 개개인의 작업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중국에서 활동한 의료 선교사의 첫 번째 세대는 종교에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신체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대학과 의학교를 건립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이자 1970년대 1차 보건관리 운동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던 할프만 말러는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인도의 의료 선교 업무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여서 말러 자신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의를 성스러운 단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유니세프의 사무총장으로 아이 살리기 혁명을 시작했던 제임스 그랜트도 의료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의 많은 노력, 특히 의료 인프라의 건설 또는 재건설이나 보건 노동자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직접적 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맞춘 노력은 장기적으로 여러 개발도상국에 걸쳐 보건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원조 기관들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보건 계획의 재정을 지원하는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스칸디나비아 루터 교회의 의료 선교 운동은 동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의과대학과 벨로어에 있는 병원은 설립 당시인 1900년대부터 빈곤층을 위한 보건관리를 제공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실무진을 육성했습니다. WHO는 아프리카 보건관리 인프라의 30에서 70%가 신앙에 기반을 둔 기관들에 의해 설립 운영된다고 추정합니다. 유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자선가들 또한 아시아에서 벌어진 자연재해에 여러 번 대응해 중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같은 다른 신앙들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보살피며 넓은 의미에서 국제보건관리를 제공했던 긴 전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학의 급진적인 분파에서 국제보건의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기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민중을 위해 일하는 가톨릭 목사들이 주도해서 전통적으로 발전시킨 자유주의 신학은 건강의 동반자들의 초기 작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선택지는 빈곤층이 그들의 가난을 떨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는 브라질 자유주의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의 주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조직의 전력을 이끌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부유한 집단과 가난한 집단 사이의 위험을 패턴화하는 거시적인 사회적 힘들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폭력과 가난, 질병, 불평등의 구조적 뿌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인권 이론에 대해 암묵적인 비판과 보완을 제공합니다. 에이즈 경감을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을 추진했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국제보건 의제를 종교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에이즈와의 싸움에 미국의 예산 상당액을 기부하도록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로 비영리 인도주의 원조기관인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을 설립한 복음주의 교회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국제보건의 다른 지도급 인물로는 상원 다수파 지도자인 빌 프리스트와 감독파교회 목사인 짐 리치를 들 수 있습니다. 빌 프리스트는 의료 선교의 베테랑이며 짐 리치가 수행한 제3세계 부채 경감과 에이즈 치료를 위한 법제화 작업은 감독파 주교 프랭크 그리스월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가치가 자신들의 작업에 동기를 부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이즈 경감을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은 상업적 성노동자들에게 보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그 명목상의 정책에 따르면 예방적 기금의 적어도 3분의 1을 금욕만 강조하는 교육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충동과 같이 기관들이 국제보건의 풍경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분열된 자아의 상이 타인을 보살피려는 충동과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충동이 서로 부딪히는 역동적인 주관적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보살핌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인간적 성숙과 친사회적인 행동에 필요한 비판적 자기반성의 습관을 함양하는 자아로 분열되는 조건을 국제보건에 뛰어든 개인이 피할 수 없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충동에 부채화된 감각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 감각과 열정 없이는 국제보건의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괴롭고 복잡한 일에 뛰어들 동기가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종교성의 본능적인 의미가 담긴 정신생물학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선택과 더불어 그들이 열망하는 이상을 형성합니다. 국제보건 실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생생한 가치들의 뿌리를 둔 종교적 동기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타인을 보살피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국제보건 실무자들이 그 일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합니다. 태국 불교는 삶이 다할 무렵 고통을 덜어주는 보건관리의 특별한 사례들을 장려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인들의 유교와 신유교 전통도 보살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교 전통에 빠져 깊이 수양할수록 개인주의적이고 편파적인 맥락 대신 타인을 보살피는 보편적인 맥락을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교적 가치와 국제보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